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 교수 김필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체식품하고 생명공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화면으로 그 인류의 조상 원시인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원시인 입장에서 한번 좀 먹을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먹을까? 뭐 빵을 먹을까, 과일을 먹을까, 생선을 먹을까, 우유를 마실까 고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현대에는 이런 식품들이 있지만 원시인들은 일어나서 눈에 보이는 거 먹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시겠어요? 뭐 과일을 따 먹든지, 뭐 풀뿌리를 캐어 먹든지, 뭐 물고기를 잡아 먹을 수도 있고, 사실 곤충도 많이 잡아 먹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식물성이고요. 그 동물성 식품들은 그렇게 많이 섭취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고, 간혹 가다가 이것은 그 컴퓨터 게임에서 있는 CG 장면을 가지고 온 건데, 동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원시인들도 고기가 맛있는 거는 알았겠지만, 동물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 사냥을 하고, 집단을 형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고기 잡아오는 일들은 정말 큰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식단은 식물성, 뭐 하다못해 벌레라도 먹고 살다가 간혹 고기를 섭취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중세로 한번 가볼까요? 중세가 아니군요. 그러다가 석기 시대가 되면서 농경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착하니까 이제 식물을 경작을 하게 되었겠죠. 그 경작 과정에서 잡아온 동물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노동력을 대신해서 밭을 갈고 뭐 하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먹었던 주 식품들은 식물성 원료였을 것 같고요. 동물들은 이게 노동력이기 때문에 농사를 내년에도 짓기 위해서는 소 잡아먹고 하는 일들을 매일같이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고기 섭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진은 중세 시대에 있는 명화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아마 어디 주방, 영주에 있는 주방에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냥해온 뭐 동물들, 뭐 생선도 있고, 동물들, 고기들이 많이 쭉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 나오죠. 이 사람은 아마 가정부나 또는 하녀였을 것 같은데, 이 하녀가 매일 이렇게 먹었을까요? 소수의 영주들은 뭐 고기 먹을 기회가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만, 하녀들은 아마 집에 가면 이런 캐비지 수프, 뭐 양배추 수프나 뭐 빵 먹고 주로 식물성 먹고, 고기는 영주가 남은 고기 이렇게 조금 던져주면 그거 받아서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한번 스튜로 끓여 먹고 하는 정도의 기회밖에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영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평민이었을 테니까 중세까지도 고기 소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고기 소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오면서 밀집 사육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고기 공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소비 패턴을 보면 거의 식품으로서는 식물을 소비를 하다가 고기에 대한 소비량이 이제 최근 들어서 밀집 사육 때문에 조금 더 고기 좋은 거는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맛있으니까 그렇게 먹기 시작했는데, 이런 밀집 사육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인구 증가입니다. 지금 현재 78억 정도 되는데 2050년 되면 92억 정도 더 증가할 거라고. 입이 늘어나면 당연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량도 줄어들겠죠. 식물량도 줄어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기후 변화입니다. 이 기후가 변화하는 거, 뭐 지금 아침 저녁으로 온도가 계절에 맞지 않은 온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것이 결국 경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양의 식물성 원료가 공급이 못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동물을 사육하는 데 필요한 자원, 식물성 단백질일 텐데, 그런 자원들도 역시 고갈이 돼 갈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주 심각한 일이죠. 그 집단 사육, 뭐든지 간에 동물들은 이렇게 밀집해서 키우게 되면 전염병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뭐 항생제 오남용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돼서 실제로 우리 식단에서 먹는 고기들 중에 상당량은 항생제를 투입을 하면은 고기가 살이 빨리 찌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일부러 유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항생제를 많이 투여받는 그런 것들이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법제적으로 동물 사육에 있어서 항생제 사용이 금지된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질병들이 많이 퍼지게 되고 공해 물질들 많이 환경이 나빠지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소비자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잖아요. 핸드폰 들고 지금 내가 먹는 게 뭐냐 한번 다 원료 한번 다 찾아보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신경 쓰는 사람들은 뭐 식물성 비건을 찾기도 하고 건강 굉장히 염려하고 동물도 밀집 사육하지 마세요. 동물 복지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기 사용량이 고대로부터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가 최근 100년간 조금 밀집 사육 때문에 고기 소비량이 좀 늘었는데 다시 그 밀집 사육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환경이 나빠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단백질을 전환하는, 그래서 이제 그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로 하게 되었고요. 이게 굉장히 큰 수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그 전망치를 보면 2050년까지 그 원래 먹던 형태의 그 고기 사용량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 같고, 그것을 뭐 배양하거나 또는 식물성 그 대체 식품으로 전환되는 것이 이제 절반이 넘을 것이다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체 식품 그 단백질 원료로서 이제 고기처럼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보시면, 뭐 우리 옛날부터 사실은 해왔어요. 뭐 두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뭐 콩고기 만들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맛이 없었는데 고기랑 비슷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새롭게 나타나는 분야가 뭐 곤충을 먹는다든지 또는 LG나 다른 그 단세포 생물들을 이용해서 단백질 원으로 한번 공급을 해보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 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온 여러 가지 대체 단백질들에 해당하는 것이 뭐 그 플랜트 베이스 또는 박테리아 또는 펑거스, 뭐 LG 모두 다 싱글셀들입니다. 또는 뭐 물론 이제 곤충들도 있고, 또는 실험실에서 키우는 배양 해가지고 동물세포 키워서 동물을 배양한 게 아니고 세포를 배양해서 먹자, 모두 다 싱글셀 프로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싱글셀 프로틴들을 그냥 우리가 뭐 만들어냈다고 바로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정의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대체식품이라는 것은 뭐 동물성 원료 대신에 식물성, 미생물, 뭐 곤충, 배양물 등을 통해서 뭐 비슷하도록 제조한 상품이라는 겁니다. 제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표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표시라는 것은 동물성인 세포 배양한 건지, 미생물 유래해서 뭐 단백질 만드는 것인지, 곤충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대체 식품이라고 표시도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까지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정부기관에서 지금 현재 대체 단백질 식품 시장 규모로 보면 뭐 세계 그 컨설팅 업체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시장 규모가 인구가 그렇게 세계 인구에 비해서는 적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규모가 급성장할 것으로 정부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별로 보면 뭐가 제일 많겠느냐? 역시 이제 식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곤충, 그리고 이제 세포 배양육은 이제 규제가 올해 말에 나오게 되는데, 2023년 말에 규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이후로 예측이 되겠죠. 가장 생각하기 좋은 것이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이 이제 미생물에서 시작된 그런 원료들의 장점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세포 단백질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이런 건데요. 다세포 생물들은 뭐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또는 뭐 요즘에 나오고 있는 곤충 단백질이든 간에 이것들은 모두 다 농업입니다. agriculture, 그러니까 breeding, 그러니까 사육을 하거나 또는 경작을 하거나 해서 더구나 필드, 큰 그 넓은 농지가 필요하고요. 반면에
이 싱글셀 프로틴들은, 단세포 단백질들은 공장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조건에서, 좁은 공간에서 집적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 퍼멘테이션 또는 컬티베이션, 인하우스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그 논문에서 따온 얘기인데요. 이런 지금 사용되고 있는 세계의 그 소고기 사용량을 만약에 한 절반 정도만 싱글셀 프로틴으로 그 단백질 소스를 바꾸게 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를 연구를 해봤더니 숲 파괴가, 그러니까 경지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숲 파괴가 줄어들고, 그린하우스 가스, CO2 같은 그린하우스 가스 줄어들고, 지금 지구적으로 물이 부족하잖아요. 물 부족하는 것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된다는 것을 연구해서 예측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세포 단백질,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런 단백질들을 사용해 가지고 식품을 대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환경에 이로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좀 간략하게 제가 이제 연구단을 하고 있는데, 단세포 단백질의 그 식품 원료 중에서 이제 햄을 갖고 있는 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햄이라는 것은 이런 복잡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이드 체인이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에 따라서 힘 A, B, C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냥 세포 안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단백질들에 결합해서 존재하는데, 세포질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제 대장균 안에 있는 세포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백질들이 거의 드글드글하죠. 막 드글드글합니다, 정말. 그리고 단백질만 있는 건 아니고 이 사이에 DNA도 있고 RNA도 있고, 그러니까 핵산 물질이랑 다 세포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굉장히 높은 농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햄 단백질,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헤모글로빈입니다. 혈액 속에 있고요. 여러 종류의 그 세포마다 사이토크롬들, 전자전달계에 있는, 또는 마이오글로빈, 카탈레이즈와 같은 그 활성산소를 해독해주는 그런 단백질들도 있고, 햄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들을 모두 합쳐서 햄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햄 단백질을 좀 많이 만들려는 목적으로 전에 이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혼합되어 있는 단세포 생물들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똥, 돼지똥 같은 것들이 사실 분변이 미생물 균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레피드 턴오버라고 해서 빨리 자라는 애들만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햄 단백질들 중에서 전자 전달하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고 하는 생화학적인 기작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통 안에 집어넣고 빨리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남는 애들은 빨리 크는 애들만 남겠죠. 잘 크는 애들만 남는 것들. 그래서 처음에는 이만큼 많은 애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한 몇 달 지나다 보면은 그 종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종류는 줄어드는데 이제 잘 자라는, 빨리 크는 애들만 남았고요. 그 남은 애들을 이렇게 미생물 플레이트에 펼쳐 보면 빨간 애, 노란 애, 파란 애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빨간 애를 골랐습니다. 햄 색깔이 자연적으로 이제 빨간색 피 색깔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햄 단백질이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있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이제 철분 사료로 사용할 생각을 했고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이제 좀 그 빨간 색깔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그 미생물을 분리를 해가지고 얘네들 배양을 해서 그 배양 균체를 이제 물론 말렸죠. 말려서, 근데 혹시 독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독성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쥐들한테도 먹여보고, 그 다음에 철분 공급 효과가 있는지 보려고 일부러 쥐한테 빈혈을 유도를 한 다음에 이거 먹였을 때 살아남나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 유효 효과가 있어서 이런 처음에 선별을 하게 되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닭들한테 많이는 안 주고 원래 먹는 밥에서 0.1%, 0.5% 이제 소량만 섞어가지고 그 닭들한테 먹여봤더니, 이 닭들은 목적이 콩 단백질과 같은 사료 단백질을 먹어서 빨리 커야 되잖아요. 고기량이 중요한데, 이것도 일종의 그 단백질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좀 비싼 형태의 단백질 식품으로
줘야 되는데 이 살찌는 것이 이 햄단백질 영양원을 좀 더 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살이 더 잘 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살이 덜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창업 기업에서 한 일이었는데 제 돈 내고 한 거기 때문에 망할 뻔했는데, 근데 그래도 연구자로서 이제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 닭을 기왕에 잡았으니까 그 잡은 닭 내장 좀 줘보세요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C컴이라고 맹장입니다, 맹장. C컴을 분류를 해봤더니 그 보통 사료 먹은 애들보다 이 햄단백 사료가 들어간 있는 것에 유산균 수가 증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살찌는 데는 별로 안 좋은데 유산균에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쥐한테 사균체를 먹이는데 그 햄단백질을 먹이는데 그 살아있는 그 프로바이오틱스, 동물들한테도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먹여봤습니다. 그래서 유산균한테 좋으면 더 좋으라고 예비 실험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그래프에 나오는 것 중 보통 밥을 먹은 친구들의 변을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유산균, 퍼미큐티스라고 불리우는 균들의 이제 유산균들이 들어있는데, 이거 이제 보통 이 정도 있는데 유산균을 먹으면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발표를 이거 못 하고 있었는데요. 이 줄어드는 이유가 사실 그 제품이 잘못돼서 유산균이 안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대로 된 결과였더라고요. 이 유산균만 먹으면 되는데 그거 좀 제품을 많이 팔리게 상품성 있게 하려고 좀 달달하게 만든 설탕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당류가 많아지면 장 속에 들어가면 대장균이 훨씬 빨리 크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햄단백질 두 종류를 집어넣어 봤더니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것들을 그래서 유산균 애들한테 좋은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유산균 배양할 때 저희 그 햄단백질을 같이 키워가지고 좀 애들이 뻘구스름해지죠. 그렇게 된 애들의 생존성을 확인을 했어요. 사실 유산균들이 금방 산소에 노출되면 이제 죽기 때문에 상품 유통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생존율이 이제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들을 보였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그 장내 균총들 중에서 유산균들 좀 오래 유지하는 데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회사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고기 비슷한 그 미트 얼터너티브 프로덕트를 하나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뭐 단호박도 넣고 뭐 연어 생선 가는 것도 넣고 여기에 이제 햄단백질을 이제 조금 집어넣었죠. 0.2%만 집어넣었는데 강아지들 이게 고기 맛이 납니다. 정말 피 맛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쉽게 뭐 냄새 맡거나 민감하지는 않는데 강아지들은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정말 해피해 합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뭐 돈 벌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좀 연구를 더 해보려는 목적이었는데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그 사간 소비자들한테 그 강아지 키우시다가 먹기 전후에 변 좀 갖다 주세요 해가지고 변들을 쭉 모아봤는데 그리고 이제 후기를 들었습니다. 그 상품 후기 쓰잖아요. 다 어떤 보고가 들어왔냐면 뭐 강아지 똥 냄새가 없어졌어요. 똥이 단단해졌어요. 똥이 이제 그 설사가 없어졌어요. 뭐 또는 입맛이 돌아왔어요. 뭐 그 염증이 많이 없어졌어요. 뭐 중이염 있었는데 그게 났어요. 뭐 이제 이런 보고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후기 사진 중에 정말 이런 똥 사진도 올려주시고 그래서 정말 속이 좋아지나 보다.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고기만 나니까 좋아하기도 하는데 건강해진 것 같다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 분변 결과를 보면 이제 닭 결과랑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퍼미큐티스가 먹기 전에는 이랬는데 이만큼까지 이제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논문으로 출간을 했고요. 이제 비슷한 실험을 이제 그 전 연도에도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이 몸무게를 쟀었는데 그 강아지들이 약간 몸무게가 줄어든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앞에서 닭
닭 살이 안 찌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혹시 살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만 시기를 하게 되면 이제 보통주의 이렇게 생겼지만 비만 유도를 하면 애들이 퉁퉁해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 아주 소량의 햄 단백질 같이 먹였더니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뚱뚱하기는 한데 약간 좀 탄탄한 그런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알았고요. 그 혈액을 뽑아가지고 그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혈액 중에 그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이제 이렇게 줄어들고 또는 콜레스테롤 양도 줄어들고 염증 지표인 그 CRP라는 염증 지표도 줄어드는 것을 이제 재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신기하다. 역시 이제 한 번 더 분변 검사를 역시 해봤더니 사람한테 그 안티오베시티 그 마이크로비옴 바이오마커로 알려진 사람의 미생물 균총 중에서 좀 날씬한 사람들한테 많은 그런 균종들이 이 쥐에서도 뚱뚱한 쥐에서도 햄단백이랑 같이 들어간 애들이 좀 많아졌다. 그리고 미생물들의 다양성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것을 이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해부를 해가지고 그 보면요. 지금 이 사진은 보통밥 먹은 경우 그리고 하이팻 다이어트 좀 기름진 것을 먹게 되면 피하에 여러분 피부 조직 진피층 밑에 이제 이렇게 하얗게 된 것들이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방이 많으면 좀 푹신푹신해지잖아요. 하이팻 다이어트 하면 이제 지방층이 당연히 늘어나죠. 훨씬 늘어나는데 햄단백 뭐 0.05%랑 같이 먹어보면 굉장히 줄어듭니다. 정말. 한 달만 먹으면, 소량씩만 꾸준하게 먹으면 되게 좋아지더라 하는 것까지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요것 말고 이제 다른 용도로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장내 균총 중에서 절대 혐기성 좀 잘 산소랑 만나면은 죽는 애들 그런 애들을 보존하는데 좋겠구나. 유산균도 이제 혐기성이거든요. 그런데 보존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결과도 확인한 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요즘에 그 세포를 배양하는 동물세포 배양육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배양육 중에서 가장 허들은 FBS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의 혈청을 그 동물세포 배양하는데 사용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소혈청이 식품이 아니에요. 의약용이지. 그러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고기 한 근 먹는데 뭐 10,000원의 고기 먹어야 되는데 100만 원짜리 고기는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 배양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대 문제점이 이 FBS라는 소혈청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 소혈청 그래서 1% FBS를 사용하는 데서 세포 배양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넣으면 0%로 넣으면 세포 배양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대신에 FBS 대신에 이제 햄단백 추출물을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세포 배양이 잘 되더라. 그래서 이거 그 동물세포 배양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배양육의 배지 소재로 좀 값싸게 공급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까지 지금 확인을 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세포들이 암세포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전체 분석을 해봤더니 전사체 분석을 해봤더니 뭐 암세포로 변환한 건 아니더라. 그리고 걔네들이 제일 많이 발현된 단백질이 뭔지 조사해 봤더니 사이토크롬 P450이라고 해서 이것은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전자전달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만드는 도구 햄단백이거든요. 그게 햄단백질 그 배지로 집어넣었더니 그 에너지가 잘 만들어져서 세포 번식이 잘 되더라 하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뭐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식품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결국 이렇게 새로운 식품, 대체 식품에 들어갈 뭔가 새로운 원료 또는 새로운 첨가물 같은 것들이 결국은 무슨 문제가 되는 거냐 하면 영양원이나 그 기능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콩 같은 것을 그냥 콩으로 먹기 싫으면 두부를 만들어서 먹는 것도 대체 식품이고요. 우리 라면 그 속에 컵라면 속에 들어있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기가 아니었어요. 그 식물성 대체 육이었고요. 우리 카페 가면은 생딸기 라떼 같은 거 좀 먹고 대체제로 딸기 향이 들어있는 그냥 우유, 딸기 우유
그 편의점에서 많이 사 먹잖아요. 그냥 이거 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식품으로 처음에 나왔지만 나중에는 결국 식품이 되는 겁니다. 인식의 차이가 되는 거죠. 뭐 우유 만들기 위해서 뭐 그 아몬드 우유, 뭐 콩 우유 같은 우유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돈가스 사진을 갖고 왔는데, 돈가스도 사실은 대체 식품이었습니다. 1945년에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일본 국민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고기는 좀 먹이고 싶고 그러니까 이 얇은 고기에 이제 두껍게 위에 그 탄수화물 증인 밀가루 발라가지고 그것을 튀기면 이렇게 열량도 높아지면서 동시에 두꺼워지잖아요. 안에 고기가 조금 들어있기는 하니까. 그래서 고기 먹는 만족감을 대신해서 준 이것도 대체 식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몇십 년 지나니까 그냥 식품이죠. 여러 가지 식품 중에 한 가지로.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고 소재를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영양학적으로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단세포 단백질이라는 것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단세포 단백질들을 우리가 먹어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효모 추출물입니다. 뭐 효모 추출해가지고 여러 가지 향신료로 사용해 왔고요. 또는 사료 같은 거 만들 때 콩 단백질이나 또는 밀 단백질로부터 사료를 만들면 그 식물성 원료의 특징상 단백질에 있는 특정 아미노산 함량이 낮게 되거든요. 그런 아미노산 함량 낮춘 거를 세균을 통해서 배양해 가지고 만들어서 라이신 같은 것들을 올려주면 전체 영양 밸런스를 맞춰줘서 동물한테 적합한 형태로 바꿔주는 것들을 이미 한 100여 년 동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국내에는 이런 산삼 찾기 어려우니까 산삼 배양근도 이제 만들어서 팔고 있죠. 이거 모두 다 단세포에서 이제 비롯된 단세포 단백질의 한 가지 먹어온 예들일 거고요. 여기서 이제 생명공학적으로 여러 가지 원료들을 만들 수 있는데,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사탕수수고요. 그것을 정제한 것은 이제 설탕이라고 부르죠. 사탕수수 그 자체를 그냥 먹으면 먹을 수 있거든요. 그 자체를 먹으면 그건 식품이고, 거기에는 이제 설탕도 있지만 단백질도 들어있고 뭐 다른 미네랄도 들어있고 다 같이 혼합된 형태는 그냥 식품 원료라고 부르는 거고, 그 중에서 유효 성분만 이렇게 정제를 해내서 뽑아서 먹으면 이제 정백당, 설탕 이런 것들은 이제 첨가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진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좀 좋은 특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골라내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사람이 하면은 그 여러 개 중에서 좋은 특성을 갖고 있는 걸 찾기가 어려우니 기계를 통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루에 뭐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까지도 찾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좋은 장비를 사용하는 것들을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해서 이제 싱글셀을 분리해내는 그런 기술도 있고요. 또는 효소를 반응을 특정해 가지고 뭐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고 그다음 전자가 흘러가는 길을 계산해서 제일 가깝게 만들고, 그런 효소들을 막 일부러 인공적인 그 단백질 지지체에 다 붙여 가지고 반응이 엄청 빠르게 해서 고기맛 나는 다이아미노 애시드라는 이런 화학 물질들을 만들어서 이제 정제해서 쓰면 첨가물이 되겠죠. 또는 세균들이 갖고 있는 그 이런 합성 경로들, 그 대사 경로들을 인간이 이제 인위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유전공학적인 방법으로 조절을 해서 뭐 고기 색깔을 좀 더 진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뭐 향을 좀 더 고기 맛에 비슷하게 내준다든지 하는 이런 공부들도 지금 생명공학 기술이 들어가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합성생물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마치 세포를 하나의 기계처럼 봐서 그 안에 이제 유전 물질이나 단백질 같은 것들을 이제 인위적으로 잘 배치를 하는 인공생명체를 통해 가지고 뭔가 식품, 여기서는 이제 식품 그 자체는 아니고 식품 첨가물 같은 특별한 화학 물질들을, 생화학 물질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도 생명공학 기술에 해당이 될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미래에는, 그래서 뭐 식품 원료든 뭐 이런 첨가물이든 간에 여러 종류가 있어야 사실 좀 맛도 내고 또 아니면 기능도 더 향상시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 동영상이 그 2023년 9월 달에 찍힌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총리께서 지금 식품을 인쇄하는, 그래서 고기를 인쇄하는
장면을 지금 시찰을 하고 계신 그런 장면을 보여드렸고요. 정말로 이렇게 고기를 뭐 고기뿐만 아니고 다른 식품들, 뭐 고기도 그렇고요. 인쇄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을 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거기다 한 발 더 나가면 디지털 바이오 해서 개인화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나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니까 열량이 많이 필요해. 근데 몸이 나는 타고났대 유전적으로 고기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고기 비슷하게 만들지만 좀 소화 잘 되고 영양 상태에 맞춰서 인공지능이 계산을 해가지고 디지털 프린터로 이렇게 찍어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미래에는 벌어질 것입니다. 이미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와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뭐 테이스트 리치 상품명을 얘기하면 안 되나요? 이런 상품들이 나와 있고요. 향미 증진입니다. 뭐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이런 것들 설탕 대신에 설탕 나쁘니까 대체해서 먹고 있잖아요. 뭐 연두나 지구지킴이, 식물성 대체육 같은 거 이미 많이 나오고 있고요. 노인식들 그렇고 스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합니다. 이게 그 스팸 중에서 스팸 라이트 제품 같은 경우는 소금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는 안 좋으니까 그 소비량 줄이려고 이거 아미노산으로 소금 빼고 아미노산으로 대체한 겁니다. 그래서 소금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 나온 것이 이제 그 스팸 라이트라는 제품입니다. 결국 이런 단세포 단백질로 여러 가지 종류의 원료, 식품 원료 또는 첨가물, 소재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면 개발이 될수록 인공지능하고 접목이 돼서 개인한테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또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지금 기후변화나 인구 증가나 여러 가지 문제, 사회적인 또는 그 환경적인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단백질들을 어떻게 잘 전환을 해서 좋게 먹어보자. 근데 그것들이 혼자 드는 것들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한복판에 생명공학이라는 기술이 합성생물학 또는 바이오 파운드리와 같은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 더 좋겠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